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후속 조치로 5년 만에 전국 규모의 통합 방공 훈련이 실시됩니다. 군 당국은 평양은 물론 북한 발사장 등을 촬영해 공개하는 방안 등 공세적인 작전으로 수정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고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서울시와 용산구 등을 상대로 당시 안전대책과 부실 대응 여부에 대해서 집중 추리하고 있습니다. 새 국조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 신경전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당시 서울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이 4시간 가까이 먹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고 직후 주재한 회의에서 소방의 실시간 송출 영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전 연인의 시신 수색 작업에 성과가 없는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 각국이 중국 여행객 입국 방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정부도 내일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두 번째 기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용산구청, 대검과 소방서가 그 대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조사 특위 오늘 아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관 보고가 서울시와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9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임현규 신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돼 나오지 못했는데 야당에선 박 구청장이 구속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 용산구청장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속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오늘 사유서 제출했던데요. 구속사 여부와 상관없이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고요. 우상호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이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여야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정조사장에서는 서울시와 용산구의 안전대책 미비 문제, 그리고 소방지휘 계통의 현장 구조 문제 등의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마약 수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도 코로나19에 확진돼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신 부장 증인 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봉수 반부패 강력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수사의 총책임자입니다. 이번 국조특위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검찰에 대한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신봉수 반부패 강력부장은 마약에 관련된 부분의 최종 책임자다. 그래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제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을 실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하듯 부결시켰고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맹 비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부패이자 사라져야 할 망국적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국민들은 자당의 이런 불법 행위까지도 다수의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보고 발언을 놓고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일개 검사가 법정에서 할 법한 내용을 국회에서 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고 대통령 가족 등의 범죄 혐의는 덮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공정하게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법, 특히 그중에서도 일부 검찰의 행태가 매우 불공정하고 편향되고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이 범죄적 행위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0일 이후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직접 조사에 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점을 놓고도 지도부와 논의를 이어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새롭게 취재된 사실 전해드립니다. 용산구청은 지금까지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행안부나 소방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방 쪽에서 알리기 전부터 이미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도 허위로 보고한 셈이 됩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은 밤 10시 51분. 그것도 구청 공식 보고가 아닌 이웃 주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박 구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 날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구청은 보고가 늦어진 건 당직실의 사고 첫 인지 시점 자체가 밤 10시 53분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고 과정에서 말은 또 바뀝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밤 10시 29분쯤 구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현장 상황을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유입니다. 당직실에는 22시 29분에 보고를 했는데, 통보를 했는데 당직실에서는 전혀 구청장이나 그 윗선으로 보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당직실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이 당시 용산구청과 소방본부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분석해봤더니 미심쩍은 부분이 더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해명과 달리 용산구청에서 소방보다 먼저 압사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이태원역 주변에 압사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구청 상황실 직원이 먼저 해밀턴 호텔을 콕 집어 언급하며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데도 상황실은 물론 용산구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누가 지시했는지 소방과 통화했다는 사실마저 구청 당직 일지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녹취록을 포함해 다양한 자료를 구청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에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이 4시간 가까이 먹통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도 연결이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참사 직후 주재한 회의에서 이 실시간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보고받고 제일 먼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첫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권영우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사 2시간 반 만에 이뤄진 이 회의에서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소방은 재난이 터졌을 때 소방차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위기관리센터에 실시간 송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장 도착 직후 먹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월 29일 밤 10시 30분쯤부터 30일 새벽 2시 13분쯤까지 3시간 40여 분 동안 실시간 영상 송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초기에 판단할 수 있던 밤 10시 30분쯤부터 이튿날 0시 52분까지 이른바 골든타임 영상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당시 소방무전 녹취록을 보면 119 센터 상황실은 29일 밤 10시 31분부터 11시 31분까지 3차례나 현장 영상을 빨리 송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인파가 많았고 다수가 휴대전화를 써서 전파 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방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첫 긴급 상황 점검회의가 시작된 시각이 10월 30일 0시 42분이니까 이때로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통령실도 위기관리센터에서 소방 영상은 볼 수 없었고 CCTV 영상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한 달여 전인 9월 20일 권영우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방 내부 문서에 적힌 방문 목적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재난상황, 영상 송출 등 영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견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 재난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단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심각성을 가장 가까이서 담은 실시간 소방 영상이 정작 필요했던 때는 재난 컨트롤 타워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평화를 위해선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윤 대통령이 연일 강력한 맞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메시지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서 무인기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북한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도발에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핵물체에 대해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의 대응에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대통령 참모진 회의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해라,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는데요. 아직 오늘 현장 영상이 공유되진 않았지만 오늘 공개 발언으로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방위사업청장, 김성환 국가안보실장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의 후속 조치로 오늘 합동 방공훈련이 실시됩니다. 실전적 통합훈련을 하는 건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우선 오늘 예정된 합동 방공훈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합동 방공훈련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늘 오후에 실시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탐지 격추하는 실전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군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실기동 훈련도 포함될 거라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군 당국은 무인기 대응 훈련을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면서도 이렇게 가용한 자산을 모두 동원하는 실전적 통합 훈련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 방공훈련 외에도 군 당국이 대대적인 후속 조치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우선 합참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전비태세 검열실 주도로 이번 무인기 대응에 어떤 문제와 보완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력을 적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 무인기를 감시하는 국지 방공 레이더와 저고도 탐지 레이더, TOD 등의 감시 반경을 북한 지역 깊숙한 곳까지 확대합니다.
무엇보다 군 당국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대북 무인기 대응 작전을 공세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비례해서 우리 무인기를 북측 지역에 투입해 정찰 활동을 벌인다는 건데 평양은 물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 등을 촬영해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에선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어제 군 당국의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인기 최초 인지 시점부터 1시간 반이나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의 초동 대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군에 처음 인지된 건 오전 10시 25분. 이 장관은 1시간 반 뒤인 11시 50분쯤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진 건 그 이후인 낮 12시 12분이었습니다. 우리 영공이 침해받았는데 어떻게 장관이 1시간 후에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1시간 40분 이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북한에서 온 것인지 좋아요. 실체가 무엇인지 초기 판단하고 너무나 아니라는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생각이에요. 겁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은 것도 안일한 대응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여당은 NSC 회의를 여는 것보단 대북 작전에 집중해야 했다며 군 초기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작전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지휘관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NSC 회의를 하면 누가 갑니까? 대통령께서 적절히 판단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9.19 군사 합의가 군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전현 정부 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위는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현장 실사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 방위력 건설을 최우선으로 해 절대적 힘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공화국 무장력을 불패하게 만드는 게 제1혁명 과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새 세대 무장 장비 개발을 본격적으로 적극화해 나갈 때 국가의 안전이 믿음직하게 수호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지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상공개위원회 언제 열립니까? 네, 경찰은 오늘 낮 1시 잠시 후입니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32살 이모 씨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1시간쯤 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관과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까지 7명으로 구성되는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 여부, 공공의 이익까지 여러 측면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택시기사를 살해해 집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그보다 앞선 지난 8월 함께 살던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을 살해해 파주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씨가 살던 집에서 택시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혈흔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DNA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범행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신상을 공개해서 제보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짧은 기간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도 잔혹했던 만큼 경찰은 구속된 이 씨를 오늘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범행 동기는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은 어제 법원에서 통신영장과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씨의 금융기록 그리고 통신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씨는 두 사람을 살해한 뒤 공통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엔 카드를 가져가 5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거나 명품을 사는 데 썼습니다. 살해당한 전 여자친구 소유의 집에는 범행 이후 1억 원 정도의 카드비 압류가 걸렸는데 이 씨는 다만 전 여자친구 명의의 카드비 가운데 자신이 쓴 건 2천만 원 정도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돈 7천만 원을 탕진한 셈이 됩니다. 이 씨는 또 전 여자친구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캠핑용 손수레에 담아 옮기려다 크기가 맞지 않자 차량용 루프백으로 옮겨 하천에 유기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던 행적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대표를 불러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장관 아파트 현관 앞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해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더-탐사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라며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건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남부지검과 병무청이 함께 꾸린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을 대검찰청으로 불러서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피한 병역 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조재성은 어젯밤 SNS를 통해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자신은 병역비리 가담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1일 병역 브로커 한 명이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이번 건에 연루된 조재성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지난 2월 재검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에 대응해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내일 발표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나 입국 후 신속 항원 검사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중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도 중국발 입국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다음 달 8일부터 해외여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중국 입국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들어 국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는 253명으로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의 14.2%를 차지하며 지난달보다 13배 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대상국에 넣어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발열 기준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추가 조치 검토에 나선 방역당국은 오늘 오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연 뒤 내일 중대본을 거쳐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48시간 전 실시한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입국 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외교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게 맞지만 둘 중 하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중국이 입국자들에게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중국발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국 내 PCR 검사소가 문을 닫는 등 제대로 검사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한 신빙성 문제는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 1,4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는 16,000여 명, 일주일 전보다는 4,000여 명 줄어들며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완만한 증가 혹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72명으로 전날보다 16명 늘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90명으로 12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76명으로 지난 9월 4일 이후 116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급증 조짐을 보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각 다음 달 5일 0시, 우리 시각으론 다음 달 6일 오후 2시부터 시행됩니다. 또 국적이나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DC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로 몰려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생산이 5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가운데 소비는 석 달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화장품과 의복, 가전제품 판매가 줄며 1.8% 감소해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1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열린 비상경제 차관회의에서 각종 제품 가격이 연초에 조정되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에 이른 설 연휴 성수품 수요까지 늘어 물가 상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성수품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로 대출 부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최근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올려 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미리 쌓아두는 쟁탈전까지 더해지며 돈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래저래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두 자녀의 학자금을 카드론으로 융통해온 학원 강사 안모 씨. 연체 한 번 없었고 신용점수도 800점이 넘지만 신용 대출 금리가 17%에 육박합니다. 16.4%로 약 3배가량이 인상됐더라고요. 비교적 양질의 채무자에게 16.4%나 19.9%라는 금리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한두 달 사이 가파르게 올라 평균 15%를 넘었습니다.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며 돈 구하기가 힘들어진 데다 대출금리 인상 규제가 더해지면서 차라리 수요를 줄이려는 전략이 담긴 거로 풀이됩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달금리가 8%까지 오른 데다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면서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에도 버티던 카드사들이 금리를 높여 대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정이 다르지 않은 대부업체 문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상당수 회사가 600점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거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고신용자 대출금리 역시 15% 내외로 높였습니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 아프로파이낸셜 대부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내년에 더 큰 위기가 올 거란 우려 속에 미리 자금을 확보해두려는 분위기도 한몫합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자금 확보가 쉬운 사채 발행을 크게 늘리는 등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현금 쟁탈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다 영마진 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발행업이나 아마 그런 거만 수익을 내서 돈을 하는 게 아니라 영마진을 감안을 하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땡긴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 증권사와 카드사, 대부업체 모두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제2금융권의 현금 확보 경쟁까지 더해지며 대출 보릿고개를 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2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영업 금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대중소 유통업계가 상생 협약을 맺고 이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57만 표를 받으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란만 남기고 흐지부지되자 매달 2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싶었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온라인 배송이라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개선 요구가 빗발치며 논란은 되살아났습니다. 누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공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가 유통 노동자들에게는 꿈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통 끝에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계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는 대신 중소유통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배송이 이루어지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연말 월드컵과 연이은 대형 할인 행사 영향으로 지난달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보다 평균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온라인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8.5% 늘었는데 고물가 여파에 편의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각각 14%와 9% 증가했습니다. 백화점은 매출 비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의류 매출 부진으로 전체 매출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한 3.7%를 기록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시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8도를 기록하며 무척 추웠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0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눈 소식이 없는 동쪽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 5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 낮부터 잠시 주춤하겠고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 지역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농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죠. 결국 부결이 됐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의원들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예견했던 건데요. 지금 뭐 외유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진 분들 빼고 지금 270명 정도가 네. 참석을 했는데 네. 예상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째, 이건 이제 농내의원에 대한 평판인데요. 예. 노 의원이 사선을 하는 동안에 평판이 좋은 의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지역구 잘 챙기고 착실한 분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범죄 혐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혐의 중에서 그 박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 그 부분이 지금 주요 혐의로 검찰에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체포 동의안에 보면 그것만 있고 나머지 언론에 보도되는 수없이 많은 얘기는 증거 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내 의원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농내 의원이 300명 의원에 지금 299명인데요. 의원 대부분을 다 접촉을 하고 만나고 여야 가리지 않고 설명은 했죠. 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구속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뭐 그것도 주요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은 예상이 되고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기는 합니다. 정 의원님은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측한 대로였죠. 예. 왜냐하면 지금 농내 의원이 농내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다가올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이제 소환 요구, 그다음에 그 불응했을 때, 그다음에 체포 동의서가 이제 그게 사전 구속 영장이든 아니면 뭐 체포 영장이든 이런 게 앞으로 이제 그 염두에 둬야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농내 의원 거를 갖다가 그 부결시키지 않으면 그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기를 가결시키고 농내 의원은 가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거를 부결, 이러면 정말 우리는 이재명 방탄입니다.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노재명이죠. 노웅래가 아니고 노재명. 둘이 같이 한 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결될 거다. 예. 근데 예측대로 부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언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저 정도의 그 증거가 나오면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다 구속됩니다. 공무원들 다 구속해요. 예. 이 검찰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구속되지 않으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역시 특권이 있어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범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었다 이런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 역시 국회의원 방탄이구나. 특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를 뭐 감수할 정도로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뭐 이게 방탄이라는 비난을 받을 거다라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노재명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틀림없이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농내 의원이 이재명 대표하고 동문이에요, 대학교가. 그래서 뭐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할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한시라도 빨리 나가달라고 한 것이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는 뭐 그렇게 친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연관 관계는 그렇게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비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지금 야당 의원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주요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이다. 방탄국회고 노재명을 의식하지 않은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구속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해야 될 만한 사안은 아니고 예. 일단 체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해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세 사람이 이 체포동의안이 들어와 가지고 다 가결이 됐습니다. 예. 이상직 의원, 정정순 의원, 정찬민 의원인데 네. 이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의원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부결표를 많이 던진 거고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운데 표결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이 피의 사실과 직결되는 증거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관련된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증거 자료인 녹취까지 언급하면서 체포동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을 한 건데 지금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 예. 얘기죠. 왜냐하면 이 체포 동의서가 법원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한테 갑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마치 원고 피고처럼.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이쪽에서 체포 동의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의원들한테. 그러면 절차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그걸 반대되는 당사자인 노웅래 의원이 나와서 또 자기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절차잖아요. 법사위원장이 탄핵의 사유를 다 얘기합니다. 아예 네. 구체적으로. 네. 왜 그때는 피의사실 공표 얘기를 민주당이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 방탄을 아니라고 피해가려고 말을 하다 보니까 또 피의사실 공표 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앞선 새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하는 걸 저도 들어봤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했던 거랑 많이 다르긴 합니다. 거의 틀에 짜여져 있는 얘기 정도만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19대, 20대를 쭉 보면은요. 법무부 장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한동훈 장관 나왔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이제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한동훈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 것이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죠. 실제로 역대 법무장관들이 와서 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형식적으로 짧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 장관처럼 그 사이에 지금 검찰 수사에서 노 의원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턱 들이내고 이건 몰랐지, 깜짝 놀랐지라고 지금 하는 것은 이제 좀 드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제 기억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물론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를 보고 했다고 그러지만 법무검찰도 리허설을 한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보고요. 이 법무부 검찰의 리허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만요. 예. 실제로 리허설은 이 관련되는 사람들 내지는 기관들이 다 해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동훈 장관의 설명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더 뭉쳤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런 분석은 가능하지만 저는 이것과 상관없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결정적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한 장관이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부분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사견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명예훼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명예훼손은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이제 특수부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체포 구속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일반 공직자였다면 다 구속되는 사유인데 국회의원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이 불체포 특권을 사용한다면 예. 그게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진짜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이게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의도에 이미 다 부결할 거다 민주당이 그렇게 다 얘기를 떠들고 있는데 그 정보를 한동훈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한동훈 장관 스타일대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 절차 안에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기는 충실히 하겠다. 그런 그냥 입장에서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가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네. 사건의 중대성과 혐의 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한동훈 장관 스타일은요. 예. 제가 볼 때는 본인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그거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은 그렇게 됐으면 만약에 설사 이게 다 부결하라고 부결을 이제 목적으로 하면 부결이 되겠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지라도 네. 본인은 본인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검사로서의 그냥 본능적인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이 리허설 이번에 충분히 했다니까요. 이번에 아마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그러고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서 리허설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의 그렇죠, 위한 리허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뭔가 하여튼 본 게임이 있어요. 그 본 게임을 앞두고 이번에 굉장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 반응이 어떻고 언론 반응이 어떻고 여론 반응이 어떻고 지금 분석해서 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지 하고 아마 시나리오 쓰고 있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건으로 어떤 바닥에 하나 깔아놓은 것 같고 한동훈 장관도 뭔가 연습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좀 한동훈 장관이 자세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노웅래 위원을 수사하는 단계에서 또는 심의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국회에 와서 그거를 던지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상당한 언론 플레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제안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부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아마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인식은 다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배경 설명을 한 다음에 노웅래 의원이 바로 발언을 했거든요. 노웅래 의원은 저건 내가 검찰에서 보지 못한 증거다라고 했고 왜곡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얘기를 우리가 다 믿지 않잖아요. 정치인이 나오셔가지고 다 믿지 않는다고 하시면.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가서 검사 앞에서 노웅래 의원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에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거를 지금 얘기한다? 글쎄요, 저는 그거는 좀 믿겨지지가 않고요. 보통 이제 수사를 할 때는 보통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증거를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거에 상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추론해서 그 증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묻는 검사나 대답하는 국회의원이나 다 알고 질문하고 다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난 전혀 몰랐다.
그냥 일방적으로 검찰이 얘기한다? 저는 그거는 진짜 저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번에 한동훈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게 진짜 새로운 수법이에요. 예. 수사 기법인지 기법인지 뭐 수법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새로운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검찰과 법무부도 리허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제일 흥미 있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사람은 검찰 소환을 앞둔 사람입니다. 검찰이나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작전을 펴는구나라는 것도 있고 아마 법무부 검찰도 이것을 장관의 멘트에다가 국회에서 하는 멘트에 집어넣어 말어 뭐 고민을 했겠죠. 근데 집어넣기로 결정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한 장관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 문제의 노 의원이 다시 또 신상 발언을 청구해서 네. 나 좀 할 말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런 게 아주 드문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풀 드레스 리허설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 중에서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참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장관도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너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범죄 사실이 이렇게 줄줄이 많은 그 민주당, 야당의 대표가 그 과거에 있었나. 제가 볼 때는 여야를 다 통틀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런 희한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신 의원님 말씀대로 리허설이라면 리허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노웅래 의원은 노웅래 의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노재명이니까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번 볼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나 내일 헤드라인에 노재명이 나올까 봐. 지금 하여튼 정치권에 돌아가는 건 처음 보는 일들이 뭐 수두룩하고요. 지금 하여튼 이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의 3라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1, 2라운드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3라운드는 정말 예측 불허고요. 예. 하여튼 지금 참 특이한 정치 구도예요. 또 특이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 2023년도 아마 22년에 이어서 굉장히 특이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출석에 불응을 했고요.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서 이제 1월 초에 검찰 출석을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그래서 첫째도 공정이고 둘째도 공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야당과 전 정부를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 가면서 보복 칼날을 고추 세웁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또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는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그야말로 하나하나 범죄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항상 앞으로의 전망 말씀해 주실 때마다 맞아떨어진 경우가 많았어가지고요. 아, 그랬나요?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채점을 따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2023년도는 복수의 소환, 복수의 영장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복수의 기소가 있고요. 예. 또 복수의 체포 동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체포 동의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환, 불응 3회 정도 하면 체포 동의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할 경우에는 이제 법원을 통해서 금방처럼 노웅래 의원처럼 법원을 통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오는 체포 동의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네. 지금 소환 불응을 이재명 대표가 한 번 한 거 아니겠어요? 28일이 지나갔으니까요.
검찰은 이거 아마 지부책에 한 번 불응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체포동의안을 소환 불응으로 해서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때 투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검찰 소환에 해올 경우 당당하게 임해서 이 검찰의 보복, 정치 보복에 민낯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8일은 이제 뭐 전남 광주 일정으로 그렇게 됐지만 네. 이제는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환 불응으로 인한 체포동의안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소환은 이제 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소환이 된 이후에 그건 이제 검찰이 운전대를 잡고 가니까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매우 어렵지만요. 이건 뭐 기소를 전제로 한 소환이니까요. 영장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2023년도에 시리즈로 쭉 일어나는 거죠. 네. 아마도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1월 임시국회 마치면 이제 뭐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으러 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당내 결속력을 좀 확인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은 그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그 방탄해 줄 거다.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 의도한 대로요. 국회의원 되고 대표가 되고 그럼 방탄이 되고 뭐 이런 거 다 예측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대로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찰과 이재명의 머리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소환에 만약에 응한다면 네.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영장입니다. 그럼 영장에 대한 이제 체포동의서 예. 국회로 날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걸 부결시킨다고 치면 또 그 다음이 있어요. 대장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현도,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또 쌍방울 이렇게 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그럼 계속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 저는 이제 이 지점도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하겠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소환에 응한다는 건 당내 압박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아, 그렇습니까? 적어도 소환에 응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방탄을 해주겠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전 구속영장을 쳤을 때 피의자 실질 심사에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두 번 계속 이렇게 체포 동의서에 불응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에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확실한 증거가 검찰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그 순간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회기가 아닌 기간에 네. 회기가 아닌 중에 그 체포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응을 하다 보면 그냥 이건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지금 그 말씀해주신 내용 신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지금은 성남 FC 건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할 것 같진 않고. 이제 묶어서 하는 것은 성남 FC를 소환장이 날라오면서 묶어서 하겠다는 기획은 깨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묶어서 통합해서 통합 소환, 뭐 통합 영장, 통합 기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가능성은 일단 깨졌고요. 일단 복수의 소환, 영장 기소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복수의 체포동의안도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국회를 거의 상시로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이제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비회기에 틈을 노려가지고 딱 들어가서 체포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물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의 수싸움은 뭐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싸움에서는 누가 이기냐 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역량이나 이 진행하는 역량을 봤을 때 검찰의 수사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이에요. 이것도 저는 새로운 이 정치적 어떻게 보면은 중요 팩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그렇게 썩 유능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잘 정리돼서 일사불란하게 기획이 돼서 하는 수사 같지는 않고요. 검찰 수사도 지금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좀 고비가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모든 건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성남 FC 사건 하나를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럼 그다음 대장동이 있어요, 업무상 배임. 또 백현동도 있고요. 그 사이에 뇌물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변호사비 한 건 한 건마다 사실은 어떤 한 공직자가 만약에 했다면 그 한 건만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는 지금 사건들이에요. 네. 일반 공직자라면.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아마 검찰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건 한 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장 청구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실무적으로 뭐 대장동 수사팀이 성남 FC 건을 가져와서 영장 청구할 때 뭐 피의 사실이 없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합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꺼번에 다 병합해서 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검찰이 판단하는 거죠. 병합해서 할 건지 아니면 따로 할 건지. 근데 이미 분리해서 할 거라는 게 그 이번 성남 FC 사건으로 소환 요청을 한 거 보니까 네. 그 병합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노재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오히려 이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결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영장 청구를 밀어붙인 어떤 계기가 되는 걸까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건 않습니다. 별개인가요? 예, 그거는 뭐 전권 특권이 이미 국회에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가결 부결에 손을 못 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건은 이재명 대표대로 가는 거고요. 아까 신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검찰의 이 수사력이라는 게 기획 딱 돼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능력 있게 가는 것이 아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기획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수사를 기획해요? 왜냐, 한 수사팀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가도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가 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획이 불가능합니다. 예.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단일 대우는 확인이 됐는데 비명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어제 라디오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당 지지도가 아무리 해도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지지도는 그 국민의힘 지지도한테 뭐 그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쓴다면 그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들이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법부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논쟁이 된다면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여기서 그런 요구라는 게 탈당 요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탈당도 있을 수 있고 대표직을 잠시 내려놓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죠. 대표직을 아예 내려놓거나 아니면 잠시 뭐 직무 정지 비슷하게 해서 내려놓는 방법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측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검찰 수사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수사가요. 핵심을 향해서 가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수사 역량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만배 입과 이 정진상의 입을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수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딱 벽에 부닥쳐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업무상 배임으로 만약에 기소가 될 경우에는 얼마든지 정권 탄압, 검찰 탄압으로 재판을 통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체제는 그냥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상대로 싸우면서 계속 하여튼 재판을 통해서 1심, 2심, 3심 통해서 계속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금방 이원욱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말하자면 처신, 결단 이런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사실 독수리 사형제밖에는 없거든요. 그 오형제가 안 되는 겁니까? 오형제가 안 되니까 한손이 안 되고 사형제로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재명 체제가 검찰 수사의 답보로 계속해서 내년 연말 내후년 연초까지 갈 경우 그러면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재판을 받는 대표가 되고 재판을 뭐 이것저것 많이 받겠지만은 계속
윤석열 체제와 싸우는 그런 야당의 대표가 되고 이 야당의 대표 체제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지금 체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선거에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그리고 내 공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를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미래입니다. 네. 이 어려운 미래를 의원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는 거죠. 비명계의 그 목소리가 더 크게 확산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당이 진짜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도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 공천권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어찌저찌 계속 이렇게 방탄을 해가면서 끝까지 가서 이제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 손에 계속 쥐어진다면 그 눈밖에 나서 지금 눈밖에 나가지고 공천 못 받으면 본인만 손해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요. 아마 속으로는 다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우리가 방탄하고 있냐, 빨리 이재명 대표 검찰에서 구속시켰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노재명이지만 그 지금 방탄을 해줬지만 이 방탄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과연 보장이 있을까? 이 지점을 이재명 대표도 두려워할 거고요. 국회의원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처럼 그 수사하고 똑같처럼 정치도 그래요.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그 민주당이 그게 폭발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탈당하라는 목소리가 만약에 그 다수의 목소리로 나온다면 그것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그때는 다 붙겠죠, 또 탈당하라는 그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되는데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4월 전인가요? 북한에서 무인기가 우리나라로 침범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고요. 여기서 발언한 것을 보면 전쟁 준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글쎄 이게 지금 회색 도발이거든요. 정식 도발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발이 아닌 것도 아니고 회색 도발을 했고 이것이 뭐 처음도 아니고요.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또 그 이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감지한 건 없고요. 이 회색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건 현재 지도부의 판단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대응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심한 멘트들을 뭐 어저께 쏟아냈어요. 근데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 특히 국군 통수권자로서 맞는 거냐 하는 것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대통령을 우리가 쭉 몇 개월 겪어본 바로는 위기나 응급이나 돌발이나 긴급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합니다. 탁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신속과 정확인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8월 달에 호우 있었죠. 9월 말에 뉴욕 그 비속어 있었죠. 10월 달에 이태원 있었죠. 지금 12월 말에 북한 무인기가 있는데 이건 지금 근본적으로 위기나 긴급이나 돌발 사태에 대한 판단, 신속한 보고, 대응 이걸 지금 검토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거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막 센 얘기, 뭐 전쟁 얘기, 도발 얘기, 뭐 이렇게 우리가 더 해버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온당한 처신은 아닙니다. 전쟁 준비, 원점 타격, 좀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군 통수권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과 발언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는요 거의 항복하는 수준이었어요, 북한에. 저는 9.19 군사 합의가 거의 9.19 군사 항복 문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국방위원회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그 우리 기본적으로 비례성의 원칙, 맞대응하는 것 중에 비례성의 원칙이 원칙이거든요.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를 이쪽으로 해? 그래, 그럼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 이거 하셨어요, 대통령이.
저는 이게 거의 최초의 일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했던 그 쇼, NSC 맨날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거 되게 잘했죠. 근데 지금 NSC라는 건 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건 더 신속성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문재인 정권처럼 우리가 맨날 항복하는 북한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그리고 확전을 각오한다 이런 얘기는요. 예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죽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확전을 각오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 확전하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여태까지 해이해진 군대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저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께도 네. 환기시키는 말씀이고요. 지금 9.19 군사 합의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GP 다 없앤 겁니다. 사실은 그 GP가 그 감시 초소에서 무인기 북한의 무인기 오는 거 감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GP를 다 없앴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다음에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다 묶어놨잖아요. 예. 우리는 비행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9.19 군사 합의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새 역사가 배우 송강호와 박찬욱 감독이 남우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잊지 못할 날이 몰입하게 만들고 음미하게 만들고 미국 방송계 최고권위의 에미상에서 영화가 아닌 드라마 처음으로 감독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국내외 OTT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시리즈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위의 걸그룹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국제 무대에서 호평을 받으며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마음도 걸크러쉬로 몰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단체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정체성을 이제서야 더 찾아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고. 활동 2막을 선언한 BTS. 잠시 쉼표를 찍었습니다. 60년 역사상 최연소로 승을 차지했어요.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이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B클래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부커상 최종 후보 가운데 하나로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가 이수지 작가가 안데르센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글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 수 있는 책을 키아프와 프리즈가 처음으로 동시에 방문객이 7만 명이 넘었다고 초대형 미술 장터를 계기로 한국 미술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시민 톡으로 한층 더 다가온 청와대. 여기 들어올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국빈이 된 그런 느낌이었고 권력의 공간 청와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화돼 관객들과 온전히 마주보며 정말 기대되고 설레요. 범죄도시 2가 1000만 관객을 침체했던 극장가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영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서 영화가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Let's get it done. 아바타 물의 길이 13년 만에 한국에서 전 세계 처음으로 개봉합니다. 외화로는 국내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아바타. 이거 보려고 KTX 타고 올라와. 아마 올해 최고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상대에게 핵이 있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의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현 대응 작전이 공세적인 방향으로 수정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은 앞으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할 경우 도발 수준에 비례해 우리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 무인기로 평양은 물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 등을 촬영해 해당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서둘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검찰에 출석했고요.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첩보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검찰 조사를 통해서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뒤 청와대 방침에 맞춰 관련 국정원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이 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검찰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조금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취약계층, 청년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제안 17건을 최종 채택해서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9월부터 국민 제안 2만여 건을 전수점검해 제도 개선 검토 대상 과제 360건을 1차 발굴했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17건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소속 간부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일 소방청 119 대응국장과 엄준욱 119 종합상황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해 거짓 내용을 담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걸 두고 경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3주 동안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의견을 교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고 보강 수사 의견의 상당 부분을 수사 기록에 적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걸 검토하겠다면서도 불구속 송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사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양상입니다. 실제 현장은 어떤지 또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 소아응급학과 이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독감 장염 동시에 유행해서 환자가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원은 대기 줄이 길어서 오픈런 알바까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무하시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원래 환절기 되고 겨울철 되면 소아 환자들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늘곤 하는데요. 독감도 돌고 장염도 돌고 그 외 호흡기 바이러스들 코로나도 아직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숫자 자체도 많아졌지만 그런 환자들은 수액이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중증도도 높아지고 대기 시간이나 치료 시간도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많이 과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교수님께서 근무하는 곳에는 소아응급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나마 나은 환경이라고도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없어서 소아응급실 진료를 중단하거나 단축한
부족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먼저 병원 의사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진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는 전문의와 전공의로 나뉩니다. 전문의는 알고 계시는 세부 분과를 보는 교수진들이 있고요. 전문의는 이미 땄으나 그 세부 분과를 아직 배우고 있는 전임의, 펠로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게 두 군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입원 전담이라던가 예. 응급실 전담으로 촉탁 전문의들이 다시 고용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직군이 있고 그 외에는 전공의, 우리가 레지던트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상주하면서 입원실, 중환자실, 보통은 응급실까지 원래는 커버를 하면서 일도 하고 수련도 받고 그래서 미래의 전문의로 양성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강장 피곤에 쩔어 있는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전공이라고 부르는 건데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볼 대상입니다. 소아청소년과로 전공을 선택하는 의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내년 2023년 전공의 지원 마감이 됐는데 결론이 이제 16%가 지원을 한 것으로 200명 전후를 뽑는데 3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6% 정도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100%가 되면 정원을 다 채웠다라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16%밖에 안 채워진 겁니다. 네. 그리고 저 33명 마저도 이른바 빅5 병원에 몰렸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1년차 전공의가 없는 병원도 많다는 얘기일까요? 거의 대부분이고 1년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20% 이상의 병원에서 4개 년차를 합쳐서 한 명도 없는 병원들도 심지어 많고 빅5에서도 심지어 지금은 이제 결원이 많이 생기고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병원조차 발생을 한 상황인데 빅5를 제외하면 33명 중에 9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전국에서 나눠 가져야 돼요? 네, 전국에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9명 중에 서울, 경기를 제외하면 2명이 남습니다. 좀 당황스러워서요. 33명 중에 2명만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 2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좀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어렵겠지만. 네, 저희 병원은 소아응급실이 소아 전문 응급센터로 지정이 돼서 소아과 전문의 혹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결원에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차 의료가 진행이 응급실에서 되더라도 병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입원을 시켜야 하거나 중증 질환이 돼서 중환자실로 가야 하거나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공의들도 당연히 응급실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병동에서도 너무나 결원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 응급실까지 수련을 받거나 그쪽의 환자를 커버해 볼 경험을 쌓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공의 그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형적이기는 한데 심지어 2016년도에 전공의 특별법을 발효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공의들을 적어도 주 80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는 마라는 내용인데요. 그 이상을 일을 시키면 저희 때는 훨씬 더 많이도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연히 피로가 누적이 되고 정상적으로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이 환자들에게 간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당연히 잡무를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소아과의 전문적인 공부를 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해결을 바로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 어느 대형 병원에 어느 과에 전공의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전공의가 없다. 그럼 병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병동이나 응급실이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입원 환자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직을 누군가는 서야 합니다. 그럼 그걸 교수진들이 서게 되죠. 그런데 교수진들은 지금 이미 50대, 60대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시고 교수님들은 외래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물론 소아과의 경우에는 수술은 없지만 시술을 하시는 분들, 내시경이라던가 그런 분들 계시고 외래가 있고 학생 교육도 하셔야 되시고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직을 섰다고 그 다음날 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야간에 당직을 완전히 꼬박 샜더라도 다음날 아침 외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당직 교수님들이 최근 이미 한 2년을 그렇게 지내셨어요. 전공의가 없는 병원들에서. 그런데 2년 이상을 지금
이미 이제 나이도 충분히 이제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다 보니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고 그런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입원실을 닫아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충격적인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의 자원이 없어지거나 질이 아주 하락할 수 있다는 문제인데 예전에 저희가 수련받을 때는 모든 연차가 다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각 연차에 맞는 수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원이 생기니까 급한 곳부터 맡게 되고 전공의가 4년차까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 입원 전담으로 이제 막아두거나 물론 그분들이 뭐 일 자체는 당연히 잘 하실 수 있지만 야간에 갑자기 발생한 환자라던가 갑자기 여러 환자가 동시에 올 때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수련이 다 완료가 되어야 적어도 최소한 자질을 갖춘 수학과 전문의로서 배출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수련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못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수학과 의사들의 질이 현재처럼 유지가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이게 또 인력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 어떤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곳이 지금 전국이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열어는 놓고 있으나 그 모든 분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드물게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소아에 대한 수술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응급실은 열려 있지만 어차피 전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으면 전원을 받고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예전에는 저희 병원 인근의 환자들이 주로 이송이 되거나 저도 가까운 병원으로 보낼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도를 넘어가고 거의 전국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한 환자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 환자들이 병원을 가기도 전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응급실에서는 할 수 있는 치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의 시간이 늦어지고 심지어 병원을 아예 찾지조차 못해서 119 차량 안에서 길에서 대기를 하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 지역에 있는 소아과들은 사실상 운영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러면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다 몰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이 그 환자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진료가 늦어지고. 맞습니다.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제가 빅5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모든 인원이 채워진 곳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들은 모든 세부분과가 가능은 한데 문제는 365일 거의 모든 병상이 만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와서 입원을 시키고 싶어도 실제로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시킬 수가 없고 그러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던가 특히 또 요즘 소아암 환자가 연간 1,500명 이상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항암 치료를 하려면 스케줄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스케줄에 맞게 약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충분히 더 좋은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아이들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징조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내부에서 생각하기로는 소아과는 그래도 원하는 의사들이 꽤 많은 과였어요. 과의 특성상. 그런데 2017년, 18년 이때부터 현저히 소아과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확실히 나온 것은 2019년부터 이제 미달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연간 20에서 30% 정도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논의가 2년 전에 이미 소아과 지원율이 50%의 벽을 뚫었을 때 이미 그때 논의가 사실은 되었어야 합니다. 네, 뭐 이게 출생률이 줄어들고 또 수가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내목동 병원의 그 신생아 사망 사건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게 참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를 선택하는 것은
의사 면허를 따고 1년 동안 각 과를 돌면서 여러 분과를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네. 그 이후에 나에게 이 과가 맞겠다 혹은 이 과는 못하겠다 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아과를 선택을 하려면 뭔가 유형, 무형의 그런 장점들이 있던가 예. 미래에 대한 것이 조금 희망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지원을 할 텐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개인 병원들이 많이 네. 어려움을 겪으면서 네. 그 시기에만 600곳 이상이 폐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의료를 내가 개원을 해서 진행하기에 유지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1차 병원이 무너지면 당연히 중소병원들도 월급 의사를 많이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봉직을 하는 선택도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대학병원인데 대학병원에는 소아진료의 특성상 특히 신생아 분과는 너무 잠재된 위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저희도 어떤 결과에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특징이 어른에 비해서 더 두드러지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잘못이 있거나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최종 판결에 관계없이 예. 즉시 구속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실제로 저희 사이에서는 존재했던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지원자가 줄어든 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대책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네. 진작에 했었어야 했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마련돼야 하는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소아과가 일단 미래도 미래지만 당장 내년 3월이 되면 4년 차들이 모두 나갑니다. 그 인원이 180명 정도 돼요. 네. 1년 차가 30명 정도가 들어왔죠. 예. 150명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4년 차는 거의 전문의에 가까운 사람들이고요. 1년 차는 아직 전혀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격차는 너무나 클 거라서 내년 3월부터 당장 더 큰 문제가 닥칠 겁니다. 그러면 전문의들을 뽑을 수 있게 그런데 전문의들은 수련의들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급여도 높고 80시간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전문의들이 대학병원에 들어가면 그 위험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결국 지게 되기 때문에 예. 그게 무서워서 못 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그래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의료계 쪽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수가를 올리는 네.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이거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까?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분과가 보험진료과들은 전국민 건강보험에 묶여있기 때문에 소아과만 올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분과도 다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분과가 또 문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파일을 나눠 먹는다는 뭐 그런 개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전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아주 일부의 세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소아과가 많이 어렵죠. 그러면 그 보험 자체보다는 일본의 경우에도 뭐 육성의료 기본법이라던가 네. 이런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자원을 투입을 하고 프랑스도 이번에 소아과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 네. 4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뭐 거의 5천억 이상 대량의 자원을 투입을 하게 되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일회성으로만 지원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장비 사고 일시적인 시스템 구축하고 끝나고 어차피 인력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장기적으로 저출산 국가 유지의 관점에서 큰 카테고리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진작에 논의가 됐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소아응급학과 이주영 교수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중국발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서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나 신속 항원 검사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한 뒤 내일 브리핑에서 최종 대책을 발표합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중국에서 입국 규제 완화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그 영향에 대해 정부 안에서 다각도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으로의 여행객 증가와 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가 백신을 추가 접종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76%, 사망 예방 효과는 80%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주 동안 60대 이상 이가 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으로 2차 이상 접종한 사람들보다 추가 중증화 예방 효과가 평균 76.6%, 사망 예방 효과는 80.5%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 전에 이루어지는 사망 징후 관찰과 달리 사망 진단은 의사가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해 수행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하면 무면허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월 경북 봉화 광산 지하에 고립됐다가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생還한 기적의 광부 박정하 씨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박정하 씨가 오늘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서 새해를 앞두고 국민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끝까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새로운 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이자 부담도 많이 이제 가중이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웃음을 잃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희망을 기다린다면은 그 희망은 찾아오리라고 저처럼 찾아오리라고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크게 생각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다가올 그 기쁨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도 맑고 대기질도 양호합니다. 다만 볼에 닿는 공기는 다소 차가운데요. 기온이 가장 크게 오를 시간대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2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강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의 양은 적지만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 5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올해 마지막 날인 주말 낮부터 잠시 주춤하겠고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에서는 선명하게, 서쪽에서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3분에 올해 마지막 해가 지겠고요. 2023년 첫 해는 오전 7시 47분쯤 떠오를 전망입니다. 눈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조특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